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다 아는 내용의 물가 상승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한국의 인플레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4.8%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전에 5.2였는데 지금 3월 기준 4.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고점은 6.3이었다가 내려왔죠. 와, 정말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것도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4%의 소비자 물가를 보이고 있는데 고점일 때 작년 여름 때는 9.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 큰 경제 대국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말 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어떤 기폭제가 됐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도 대단히 안정돼 있고 고용지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리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렇다면은 어떤 고용지표도 좀 악화되고 이러면은 올릴까 말까 좀 고민할 텐데 그게 계속 좋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국의 어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 올려버리는 거죠. 다만 최근에 미국의 상업은행 하나가 파산했죠. 파산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목표 지수가 2%입니다. 2%. 아직 멀었죠.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보세요. 2022년 엄청나게 높죠. 근데 지금 2000년서부터 거의 20년 넘게 통계청 자료에 의한 시계열 데이터인데 보세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죠. 제일 높아요. 20년간 제일 높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4%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한 3% 내외 정도에서 움직였었고요. 특히 2012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2%도 제재지 않을 굉장히 안정적인 물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재작년부터 조짐 보이다가 작년에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뭐 이유는 뻔히 아시죠? 예,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 여러분들 각종 정부가 자기 나라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저금리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건데 그러면은 너무 많이 푼 거 아니냐? 적당히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막 공급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플레가 언제 일어나는지 이번에 말고 거의 대부분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근 30년 동안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90년대 초반 이후에 현재까지 약 30년간 세계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각자 도생의 시기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세계화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물결 속에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부족해야 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텐데 내지는 수요가 많거나 근데 공급이 부족하지를 않아요. 왜냐?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력은 중국, 인도, 여러 가지 어떤 개발도상국들 이런 쪽의 인력이 지금은 좀 높아졌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일했잖아요. 저 때만 해도. 90년대, 0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엄청 낮아요. 원가가 낮으니까 소비자가가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 있죠,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공급을 못 합니다. 공급을 못 해요. 공급을 못 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면서 왜냐하면 이거 뭐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물론 이건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일본은 59세인가 이렇게 돼 있고 약간씩 틀린데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고령화로 인해서. 일본이 고령화가 빨리 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원래 가격, 인플레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90년대부터 오히려 일본은 인플레는커녕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이 엄청 세게 왔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고령화가 되면은 오히려 디플레가 오는 줄 알았어요. 디플레가. 그럼 어떻게 해석했느냐? 고령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소비를 줄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야, 일본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제 고령화가 됐는데 고령화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네.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디플레가 온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고령화 노인이 되신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엄청나게 생활비를 줄이거나 갑자기 소비를 확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왜냐면 어차피 뭐 밥 세 끼 먹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취미생활도 가지실 거고 문화생활도 하실 거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적정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긴 줄되 이렇게 막 엄청나게 줄어들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때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디플레가 발생했느냐?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일본이 원래 저런 세계화가 없었다면은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했을 건데 그냥 공급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생산 가능인가 없다며.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일본 내에서 일을 안 해도 돼요.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싼 노동자들이 하는 제품을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 가격이 높아지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전 세계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인플레는 사실상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거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갔다. 그렇게 30년 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 유동성을 그렇게 많이 푼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렇게까지 폭등할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풀어 제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인플레가 왔죠. 왜? 일단 돈을 많이 풀었다. 두 번째, 세계화가 끝났습니다. 싼 인건비가 없어요. 싼 인건비가. 예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인건비 비교를 했을 때 198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40배 차이가 났습니다. 40배. 근데 지금은 어때요? 2배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2배. 2배면은 사실상 중국에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그 운송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거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서 만드는 게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인건비가 다 비싸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외에 이제 일부 나라, 정말 아직도 못 사는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쪽에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어떤 그 보안 문제라든가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여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는. 세계화의 시대에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겠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돈 갖고 있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년, 내후년 될수록 계속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걸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걸 현금으로 보여주는 게 정답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현금, 뭐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일부 포트폴리오 구성은 해야겠습니다만 자산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2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3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320만 명이 감소를 합니다. 320만 명. 그러면 2030년까지가 22년 발표자니까 8년이라는 기간 동안 320만 명 감소면요. 매년 연간 40만 명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이런 것과 맞물려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이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인플레 가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보통은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임차를 해서 그 상가를 임차해 갖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고 장사가 잘 되면은 매번 만기 때마다
그 월세를 올려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포기하고 나오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건축주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고, 건축들이 월세 막 높이고 이런 형태, 뭐 장사 잘 되면 또 월세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결국은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월세가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영업을 더 오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정비니까 영업을 10시간 하고 12시간 하고 12시간 하고 14시간 하면은 그만큼 고정비의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영업시간을 늘리지 않고 일찍 닫는 가게들이 늘어났습니다. 뭐 커피숍 같은 것들 11시까지 하던 게 9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새벽까지 장사를 안 하고 일찍 마감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시간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직원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직원 못 구해서 이렇게 힘들 줄 상상도 못했다. 얼마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제 세계화하는 시대는 끝났고 원자재 값에다가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금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자산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현금을 보유하면서 어떤 안정성을 추구해야 될지, 부동산을 갖고서 에셋 파킹을 해야 될지는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인구는 이제 계속 줄어듭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죠. 경쟁 사회니까 0.59명입니다. 0.59명. 믿기지 않은 숫자인데 저게 공식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장하는 분 많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한데 너무 단순하게 이 프로세스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뭘 봐야 되냐면, 어느 지역이 인구가 줄고 있고 어느 지역이 인구가 늘고 있는지, 그런 걸, 인구의 이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와 전망입니다. 파란색이 비수도권이고 수도권이 주황색이에요. 둘 다 당연히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줄여들라 그러면 2070년이니까 너무 먼 나라 얘기고, 한 2040년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2040년을. 2040년 기준 하게 되면 비수도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로써 읍면지역이라든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현상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600만 명 정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2040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수도권 전체의 토지 비중이 전국에서 12%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비수도권은 88%를 차지합니다. 근데 인구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많아요.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딜 투자해야 될지는 명확하죠. 이제는. 옥석을 정확히 가리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전반적으로 다 인구가 상승하게 되고 이런 시기에는 수도권을 사든 비수도권을 사든 올라가는 어떤 폭의 차이만 있었을 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선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국적인 인구의 감소를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을 파악해야 됩니다. 옥석을 가린 투자가 중요하게 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은 지역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서울 및 인근 지방의 거점 도시를 제외하면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을 잘 선점하셔야 되는 거예요.